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함께 있고 또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문회도 있죠. 그럼 어렵게만 생각되는 지방자치도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 행정학과 이종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잖아요. 20년이면 사실 강산이 벌써 2번이나 바뀔 시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치분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까요? 부활한 지 28년 됐습니다. 아, 28년이요? 예,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 노력했고 여러 현상이 보이죠. 그러나 반대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부활하기 전에 지방 재정 자립도가 한 62%였는데 지금은 52%입니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발전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그림입니다. 아, 그러면 그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서 결국 평균이 떨어졌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전체적으로도 분권이 미흡한 데가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아, 얘기 들으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오늘 자치분권과 공동체에 관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손정은 아나운서께서 28년 부활된 이후에 28년 기간 동안 얼마나 자치분권이 성숙됐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오히려 10%가 떨어졌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치를 하겠다고,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한 지가 28년인데 또 다른 측면을 또 문제 제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한 20여 년 동안은 분권을 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현재의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방자치는 사실 앞에 지방이라는 두 글자, 그다음에 뒤에 자치라는 두 글자가 합성된,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앞에 지방화는 분권을 의미하죠. 뒤에 자치는 밑에로부터 내려 올라오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자립도도 오히려 줄어든 면이 있지만 상당 정도 분권화가 됐다고 볼 때 오히려 더 안 되는 부분은 자치입니다. 제가 한 28년 동안 혹은 뭐 짧게 하면 25년 동안 전국의 시군구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갔을 때, 특히 군청에 갔을 때 군수님이나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녹음기 틀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12만 3만이랍니다. 예전엔 우리 군이 인구가 12만이었는데 지금 3만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씀은 일을 힘차게 해보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돈과 권한을 내려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이나 지방의원님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찰을 하고 지방자치로 박사학위를 시작한 게 30년 전인데 유학을 갔던 게 제 눈으로 보기엔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셔도 차라리 분권화는 되고 있어요. 차라리 지방화는 되고 있어요. 더 안 되는 게 자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사시는 지역에서의 풀뿌리가 더 안 올라와요. 지방은 되고 있어요. 자치가 안 돼요. 지방자치 중에서.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귀국을 해서 그쪽을 주로 연구하면서 이제
한 25년 동안 대학에서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잘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파고 들어가니까 자, 분권보다는 자치가 안 되고 자치가 왜 안 될까? 참여가 안 되는 건데 참여가 안 되는 이유는 공동체가 와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르치는 수업에는 공동체를 가르쳐요. 그거를 빼놓고는 그냥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관계, 분권만 해서는 너무나 깊이가 얕아요. 문제의 근원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제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내가 연구하는 게 지방자치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방자치 저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예산이나 아끼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잘 못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 이유 역시 자치가 안 되기 때문인데 자치는 곧 공동체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지역의 공동체나 어울림이나 그런 것이 많이 우리 사회가 약화되고 와야 됐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까 구청에 대강당에 모이라고. 모여집니까? 참여는 중요한 건데 공동체적인 어울림이 없이는 어려운 겁니다. 참여는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 참여가 아쉽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생활자치, 마이크로 자치, 그 안에서의 공동체, 그 어울림,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공동체인가? 이 사진은 제가 서울의 평창동과 구기동에서 만들어 보았던 민회의 사진입니다. 민회라는 말은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에요. 향회, 민회. 멋지지 않나요? 주민회의라는 거예요. 자치회 무슨 센터보다 더 멋지지 않나요? 민회. 사람들이 어울림, 지역 단위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문제를 혹은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떤 것으로 나눌지 교류할지 어떻게 서로 웃을지 그게 이런 민회 혹은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친밀 권역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공동체라는 것의 다른 해석을 친밀 권역. 우리 현대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쉽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저는 그 사태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성향이 있어요. 친밀 권역은 가장 적게는 가정이거든요. 좀 더 키우면 지역사회예요. 그거는 인간이 그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긴장이 풀어지고 감시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친밀 권역이 없으면 지도자도 또 일반 사람도 아주 긍정적이고 또 대단히 생산적인 감정의 상태 그런 행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일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 바로 여기 서울시청 앞에는 거의 매일 꽹과리 소리가 시끄럽죠. 촛불과 태극기가 번갈아 모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물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여하는 내용을 빼고 저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도 공동체에 대한 어울림의 욕구, 그 희망, 열망이 있어요. 또 공공성과 공공적인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근데 공동체가 와야 되고 약화되면 그 갈망이 평상의 생활을 하다가 한 3년에 4년에 한 번 분출합니다. 그 불꽃이 무엇으로 지펴지냐 하는 소재만 다를 뿐이에요. 3년이나 4년에 한 번 모일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평상시에 사실은 그런 어울림, 친밀권역에서의 어울림, 그런 카타르시스, 기쁨, 그것이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 거기서 얻는 보람, 치유, 그다음에 공정성, 공정의 정의,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느껴져야 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고생해야 하는 일이 적을 겁니다.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친밀권이요. 이것은 제가 여름에 갔던 스위스의 뮤렌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놀랐어요. 저 산 위에 고지에 저렇게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또 그 생활에 놀랐어요. 민주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에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저 작은 단위에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친밀권역이나 또 사회과학에서 많이 유행하는 사회자본, 서로에 대한 신뢰, 네트워킹, 그 다음에 질서, 규범, 그런 것들이 저기서 많이 생성이 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27년 전에 생각한 게 30년 정도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하면 우리가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결혼 30주년이 돼서 30주년이 됐는데 여행을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적금을 부었다가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부부싸움을 했어요.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이유는, 제가 제일 괴로웠던 이유는 저거 유일한 거예요. 제가 7, 8년 전 30년이면 우리가 쫓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30년의 어림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50년이나 100년에도 쫓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더 벌어졌어요, 사회가. 공동체적인 어울림, 저녁에 저런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담소하고 음악회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 얘기한 친밀권역, 사회자본, 그 다음에 그것 없이면 지방자치가 안 된다니까요. 지방자치가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지방자치하면 부패라는 단어 떠오르잖아요. 무능이라는 단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앞에 그런 말이 아예 굳어지다시피 했어요. 부패하고 무능한? 아니면 전횡?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약화되었고 또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또 이해가 안 되실 줄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사율이 여러 해 동안 한 해 20%를 기록했습니다. 10집 중에 2집이 이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놀라워서 애국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어떤 주는 12%, 유럽의 많은 나라가 2%에서 7%, 일본 4.5%, 우리가 20%. 제가 오늘 오다가 직전에 컴퓨터를 검색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한 18%. 주택이 매매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20%대를 오랫동안 이사를 해왔는데 다른 나라가 2%, 10%, 우리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이사율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강력해요. 웬만하면 우리는 정부는 하고, 개콘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부는 하고 외치는 거, 뭐 해달라고. 뭐든지 정부에. 그만큼 정부는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민의, 풀뿌리의, 자치의 그런 움직임은 약한 거예요. 지역 현안을 얘기해 보세요. 결론은 아마 대부분 정부는 하고 외칠걸요? 그렇게 공동체나 민이나 풀뿌리가 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하지 못하다는 말을 더 심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방송이라 제가 강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럼 무엇일까?
공동체를 만들자, 마을 만들기를 하자, 무엇을 하자는 얘기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한 20여 년 자문위원, 평가위원, 무슨 단장, 정부에 그것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당, 지역당 신청을 해서 한 100억 단위씩 평가하고 주고 2년 있다가 확인하러 또 둘러보러 많이 가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거의 하나같이 예외 없이 100억을 받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건물 짓는 거예요. 도농교류센터 아니면 무슨 해관, 겨울에 난방비를 구할 도리도 없어요. 한 달에 한 250만 원, 500만 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건물을 계속 짓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에 대한 상, 그런 지향과 열망이 약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것도 역시 더 심한 말을 써도 됩니다. 제가 자제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사실은 관계가 핵심적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울림.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둠사리의 단위입니다. 친밀하게 어울려서 모둠사리를 하는 단위예요. 우리가 자치분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지역과 중앙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전제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얘기할 때 지역을 단위로 하자면 일정한 지역에서 모둠살이를 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단위를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이버, 그 다음에 아까 손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동창회, 심지어는 문중, 개 하면 또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개주가 돈 띄어먹고 도망간 얘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개의 역사는 1000년이 됐어요. 그러나 개의 돈이 결부된 것은 지난 100년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그 혼돈 속에서 또 전쟁을 겪고 그 속에서 개는 돈의 문제로 변질되고 전부 다 개주 돈 떼어먹고 가는 뉴스로 그렇게 집약이 됐습니다. 개는 우리 나라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동체 그 자체와 떼어놓을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 사진은 올여름에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제일 아름답지 않은 도시에서 중간에 기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인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 별것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잠깐 밖에 귀를 기울이니까 숙소 밖에서 브라스 밴드 소리가 막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금방 해결을 하고 빨리 이제 아내하고 밖으로 그 소리를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전부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오늘. 이 사진에 이 아이가, 이 어린이가 나를 쫓아오십시오, 왕궁에서의 음악회로 초대한다는 팻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여자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한 30여 명이 브라스 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왕궁이라 해봤자 아주 작은 그냥 일부의 조그만 건물인데 거기에 마당에 크게 이렇게 해놓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예요. 심상치 않아요, 제 느낌에, 제 후각에.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스부르크 시민들인데 아마추어 연주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여름에 3개월 동안 25년간 해왔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인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봤어요. 위대하게 봤어요. 아마추어 자원봉사로 25년간. 그런 게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질 수 없죠.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길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25년간 저런 아마추어 시민들이 다른 관광객과 시민들 한 200~300명 보라고 3개월씩 25년 해온 것이 주변에 떠오르나요? 나는 잘 못 찾겠어요. 역사가 갈증이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안동을 가봤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안동에 540년 된 개가 살아 있습니다.
먹는 개가 아니고 개. 또 530년 된 또 개가 있어요. 안동의 우향개와 임계개가 그렇게 530년, 40년 됐어요. 그다음에 강릉의 금난 반월해 그 개가 540년이 넘었습니다. 안동의 임계개는 그보다 조금 덜 됐어요. 100년 된 거 이상을 찾기 어려운 나라에서 530년, 40년 된 개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해마다 개해를 합니다, 아직도. 신나지 않아요? 보물을 찾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이 역사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요. 역사를 이어가야 공동체는 쉽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많은 또 역사가 있지만 눈에 보인 25년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의 자원봉사의 역사, 시민 아마추어 이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위스 뮤렌이라고 하는 산 골짜기 한 200가구 그 되는 곳에 저녁에 이런 연주를 하는 거예요. 수준 높습니다. 저 유리창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 높은 산에서 저렇게 지어놓고 그 자그마한 호텔이에요. 숙소, 일반 우리의 모텔 정도의 호텔. 그런 데서 주인은 공간을 그렇게 쓰려고 지었고 주민들을 모여서 이따금씩 저렇게 음악회를 하고. 자치분권과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분권화를 하려고 91년에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2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권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빨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오히려 10% 줄었다. 극약 처방도 써봤죠,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돈은 정부 예산은 25조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략 50조 정도가 더 들 거로 추계됩니다. 한 70만 정도까지 갈 것으로 대략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앞으로는. 엄청난 돈이죠. 짧게 단기적으로 25조, 장기적으로 75조 정도. 저는 하도 그 액수가 커서 잘 감이 안 와요. 25조, 75조. 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150개 이상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완주, 나주, 김천 등 많이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죠. 그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자치 분권이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게 잘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산업적으로 아예 공공건물을 이전해버리자. 이전 패러다임으로 간 거예요. 분권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럼 분산시키자. 아예 극약 처방으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분권이 그러면 잘 되었나? 엄청난 노력과 우리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르면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죠.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효과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있죠. 그러나 아쉽습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분권을 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어요. 그러나 혁신도시에 혁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또 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비용은 추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지와 청사를 팔고 거기서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잘 안 내지고 통계가 잘 안 집계가 되고 또 정부는 그걸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그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객관적인 통계가 잘 안 나오지만 그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청사 지어야죠. 부지 단장해야죠. 시설 또 그 안에 해야죠. 이전해야죠. 도로 해야죠. 이것도 수십조를 넘는 거겠지만 그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을 보세요. 비슷한 아파트 아닌가요? 그 주변의 모도시와 구도심과 그리고 또 구도심에서는 또 공동화의 아우성을 쳐요. 다 빠져나간다고. 인근의 도시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분산과 분권을 해야죠. 그러나 얼마나 미래의 우리의 성장 동력을 우리가 거기서 확보하는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분권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성찰을 하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권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전략을 써야 하고 그러는 속에서 자치가 뒷받침되어야 분권이 지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 공동체가 되어야 주민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분권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치분권에서도 없으면 지속성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약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그러면 서울에서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한 30여 년 지방자치 분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앞장서서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18집을 모아서 저 산골에, 지방의 산골에다 동네를 만들고 있어요. 한 30가구 정도의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저를 뭘 믿고 저를 쫓아와서 그분들이 고마워서 제가 마을 음악회를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한 접시씩 가지고 와서 저녁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풍경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전략입니다. 좀 더 성숙해지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이고요. 전략 중에 하나는 수도권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람과 돈이 지방으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과 돈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아는 몇 분은 강남에 한 30억에서 40억 가는 아파트에 두 분이 연로하셨어요. 그렇게 사실 날이 오래 남지 않으셨는데도 제가 더 삶을 이제 다운사이징하고 조금 더 자연이 살아있고 너그러운 곳으로 우리는 다 죽으면 자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을 해봤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나이가 들어서라도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성숙한 곳이 아니라면 못 움직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지방으로 가고 싶어요. 서울 시민의 60%가 농림부 서브에 의하면 60%가 지방으로 가고 싶어요. 농어촌으로. 그러나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자기가 웃음을 띌 만한 곳이 아니면 말년에 죽기 전에 인생 망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명의 큰 유명한 시의 시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가긴 가지요.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합니다. 이 시장께서 농담으로 귀농 귀촌을 하게 하더라도 제발 지방시에 와서 지방세도 좀 납부하고 활동도 하고 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라고. 전부 다 그냥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은퇴한 다음에 와서 뭐 해달라 와서 그 부탁하고 시위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가 너무 빈번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과 정책도 좀 바꿔야 해요. 제가 지방으로 갑니다. 저도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6평을 넘어서면 일각 위주택이에요. 거의 징벌적으로 견제와 그런 조세와 그런 정책의 대상이에요. 지방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집을 지었다. 절대로 거기에 지방의 땅값이 오르더라도 집을 진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투기 때문에 가서 차라리 그런 것을 짓지 않고 땅 사놓고 그것도 크게 그리고 팔아먹을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투기꾼들이에요. 집이라도 짓고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실제적으로 은퇴한 분들이 일정한 마을을 이룬다 하면 인프라를 하라고 한 1억 5천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1억 5천씩 지원을 받고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옮기고 주중에 와서 살지 않고 주말에 오는 게 전부라고. 그래서 뉴스에 2번 나왔어요. 공영방송에. 근데 저는 그 도청 공무원에게 말했어요. 강원도가 실제적으로 세금 내고 일하고 이 사회를 이끌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살게 그렇게 돈도 거기서 쓰고 투자도 하고 하려면 은퇴하고 노년에 가까워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만 주중에 와서 하루 일주일 있는 사람 기대하지 말고 일주일에 3일, 4일에 와서 있는 그 사람들을 왜 거부하느냐고. 실제의 분산 분권의 패러다임으로 가려면 돈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지방세에도 기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나라나 세계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서 한 4일 일하고 농촌에서 한 3일 있든지 아니면 이틀 도시에서 있고 5일 시골에 살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막느냐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또 돈을 끌려면 그런 사람을 유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끌 수가 없어요. 문화, 창조 산업이 또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 문화, 아까 제가 음악회라고 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많지요. 갤러리, 무슨 연극, 아니면 무슨 IT, 문화에 관한 것. 공공기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도에 조 단위 이상으로 올 바에 문화적인 것을 그 정도 투자한다면 이것은 역사가 바뀔 겁니다. 그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열어준 동네 음악회에 이렇게 음악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동네 주민을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종교를 갖고 있는가 봐요. 저한테 어젯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흡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거실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저는 도시에서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내려올 거냐고 저한테 강요하듯이 얘기합니다. 저는 물론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나 도시냐 농촌이냐 양자에서 태일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니면 사회가 가장 행복하게 발전하는 전략은 도시와 농촌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또 6평만 넘으면 1가구 2주택으로 징벌적으로 정책을 구사하던 것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그런 걸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예, 동이 틀 때는 이렇습니다. 다른 수입이나 다른 게 엄청나게 많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은 저 동이 틀 때 5시에 눈을 떠서 책 하나 가지고 창밖에서 잠을 못 자요. 매일 몇 년 동안 저 동 트는 걸 보느냐고. 매일 다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친구나 제 가족에게 문자 하나 보내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글로리어스, 하늘의 영광. 그 자연이 저렇게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문화가 된다면 이건 또 구름이에요. 구름. 문화가 된다면 저 말고 수백, 수천 마을이 생길 겁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 아무것도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라서 검색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거창이라는 곳에 산속에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기숙사가 있어야 하니까 또 저희 집에서 나가니까. 그래서 집은 서울이지만 고등학교를 그를 보냈어요.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돼요. 저녁에나 또 아침에 아들놈이 지금은 졸업했지만
이제 대학을 갔지만 이제 문자가 와요. 아빠, 새벽 5시, 6시에 옆방 애들하고 한판 하기로 했어. 그 새벽에 이 혈기왕성한 놈들이 일어나서 옆방 애들하고 축구 시합하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뛰어놀으라고. 그다음에 저녁 때 그렇게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키우는 것이 과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해요. 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의심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교수는 그럽니다. 제가 산속으로 아들을 고등학교 보냈다니까 농어촌 특례 입학을 노려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대학 입학 못 가요. 그건 아니에요, 대상이. 자연의 힘을 저는 믿는 거지. 그러면 또 걱정해요. 자식을 버렸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가 원하는 대학 다 합격합니다. 자연은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나 그림이나 다 보세요. 자연을 베낀 사람들입니다. 음악도 보세요. 자연을 베낀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베낀 거예요. 그것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분권, 자연, 문화, 우리 동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간 이 동네 보세요. 이것보다 더 없는 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달과 구름은 저랑. 제가 한 2년 후면 대략 동네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놀러 오십시오. 제가 영국 친구들이나 스위스나 아까 보여줬던 오스트리아나 그런 나라들보다 더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고 싶어요. 뭐 전략으로는 또 역사를 좀 회복하는 것. 500년 이상 된 대단한 자원이죠. 그런 역사를 좀 회복하는 것. 또 오래된 세시풍속을 되살리는 건 위대한 작업입니다. 위대한 시도입니다. 그런 것들. 또 어떤 동네에서는 100년 계획을 세웁니다. 동네 100년 계획. 우리는 얼마나 단절됐어요. 국권도 상실해보고. 그 자체가 대단히 긴 시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죠.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용트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서울의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는 육아, 공동 육아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한 일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 듣는 중에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100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100년 계획을 세우는 사례가 있는 건가요? 네. 홍성의 문당리가 100년 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고 또 광주의 일부 구에서도 이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시도했죠. 네, 시도했는데 그러면 그 마을의 그림, 발전의 상을 정립해보는 거죠. 네, 공간은 어떻게 가야 되고 자연은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거며 그다음에 발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후손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합의 내지는 그 구상이죠. 그렇군요. 네, 여러분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그 지금 현재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가면 좀 해소될 줄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 격차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고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격차를 그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교수님께서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는지요? 집권화나 중앙으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집권화, 수도권론자의 음모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분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공동체 문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약 한 70년 전에 독일에서는 공간 간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수도권이나 서울로 쏠림, 그다음에 그 위아래 관계 존재한다. 근데 그때 위아래를 계산할 때 전화기 대수로 했어요. 7, 80년 전에.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은 기업의 본사의 소재지 숫자로 했습니다. 지금 하자면 저는 문화의 요소가 중심지를 이루고 중심을 이루고 빨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 돈을 써야 하는 것, 가치가 높은 것, 그런 쪽으로 쏠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 쪽에 우리는 분산 분권의 전략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종시를 건설하며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공공기관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분권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은 크게 분권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 드릴 때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분권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단언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 이유는 세종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인구 감소, 그다음에 서울 혹은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 강남의 중심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건설한다고 해요. 중앙이나 수도권의 쏠림을 막으려고 하던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일거에 무너집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또 그것은 강남의 중심성을 더 치솟게 만들죠. 여유가 있고 보상을 많이 받는다. 강남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 자금들은 강남으로 또 쏠리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근본적으로 정책가와 연구자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분권과 지방으로의 이전 그런 것들이 한계를 가질 겁니다. 네, 그만큼 이 분권화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그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가끔 들 때도 있고, 세금을 많이 써서 지방의원과 단체장님들이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 주민에게 정작 좋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이럴 바엔 폐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변에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에 있어서 교수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쉽게도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 분야를 운동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도 굉장히 아쉽게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그건 그들만의 리그, 주어진 제도에 주어진 후보에 찍는 역할밖에는 체감을 못하거든요, 자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 이제 주민들이 자치를 하기 원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 말은 뒤집으면 진정하게 주민이 주도하지 않는데 거기에 단체장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역의 유지들, 토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실태에서는 주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게 해야 하는 장치를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한나란 시에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못 하는데 법으로 다 실시. 이것 실시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군대 같은 용어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가 대단히 싹이 잘 안 터오기 때문에 그 싹을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의 형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더 유보하고 싶다, 우리가 준비를 더 하고 싶다 할 때는 자치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가면서 그들만의 리그에 편입되지 않는 권리를 주민에게 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실 이 지방자치라는 것도 주민의 힘으로 나오는 거니까 주민들이 원했을 때만이 사실 시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죠. 네, 그렇네요. 근데 그거마저도 일괄적으로 마치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내려오는 느낌이니까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이제 하나의 고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이종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정말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자치분권이라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허상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치분권과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이종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